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체질상 여기 얌전하게 앉아서 잘 말을 못하는데 괜찮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서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이상하게 습관이 앉아서 조용하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거룩하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쩐지 좀 제가 불편해서 잘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조금 생생하게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나 제가 모습도 좀 뵙고 그러면서 서로 가능할란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약간 교감을 하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혹시 같이 오신 분들이 옆자리 서로 잘 아세요? 모르시는 분은 서로 눈인사라도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보세요. 서로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저 말고 옆으로 앉도록 뒤로 예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저기 오늘 원래는 처음에 주제를 정했을 때는 불교와 심리학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거창하게 불교는 동양 심리학, 심리학 했을 때 그 심리학은 서양의 심리 치료를 의미하는 말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내용이 좀 너무 난해하거나 아니면 좀 너무 심각하면 재미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하려던 참에 마침 여러분 지금 프린트 나눠주신 데 보면요. D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페이지에 불교와 문화라는 잡지 혹시 읽어보시는 분 계세요? 12월로 불교와 문화라는 잡지에 어떤 글이 실렸냐면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요. 불교 중간에 한번 보세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리가 아니라 과학이고 신앙이 아니라 지식이다. 종교는 19세기 중엽 이전까지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용어로 일본이 서구의 문물과 제도를 급속히 학습하고 습득하기 위해 발전시킨 대규모 번역 사업의 산물이었음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불교 문화 이번 12월호에 실렸는데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이 상당히 우리 불교 안에서는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잘 알려진 분이다 그래야 되나? 학식이 높은 분이다 그래야 되나? 물론 네? 거짓말이요? 아 그래? 이제 터주네요. 네, 천천히. 그래서 근데 이분도 역시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는 일단은 뭐 공격을 좋은 말을 했든 긍정적으로 표현했든 부정적으로 표현했든 일단은 불교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이 얘기가 옳다 그러다 이런 말을 떠나서 혹시나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요구와 견해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좀 평이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오해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가 발표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한 불교와 과학이란 뇌과학, 불교와 과학이란 타이틀로 제가 한 6회에 걸쳐서 월간 불강에다가 계속 이렇게 연재를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관련 있는 주제라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싶어요. 그때 연재를 하면서 제가 갈로 해가지고 혹시 독자분들 가운데 뭐 이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보내주십사 했는데 밑에 큰 페이지 있죠? 패러그래프 마지막에 그거는 공과대학에 재직 중이신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이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위에 거를 볼 것 같으면은 밑에 것도 같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페이지 프린트물 같이 들고 보세요. 종교란 용어가 나타난 것은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고 처음 독일과 수교를 할 때 조약 문서에 독일인들이 신앙하는 기독교를 릴리전으로 표현했는데 일본인들은 그와 대등한 자기들의 불교를 보편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고심하다가 능가경에 나오는 시단타,
최고의 경지에 이른 라는 용어를 중국에서 한역할 때 종으로 번역한 데서 불교를 종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갈로 안에 그 참고 문헌도 들어있죠. 이 이야기는 금강대학의 최종석 교수가 비교 종교학 강의 중에 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러니 종교는 불교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이나 불교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모름지기 불교를 종교로, 그리고 기독교를 지칭하는 윤리자는 그 의미로 보아 신교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완전히 조금 두 의견이 좀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개인적인 그거에 맡기고, 우리가 항상 어떤 의견이든지 서로 다양하게 차이가 나거나 또 상반되고 틀린 의견을 서로 이렇게 같이 표현하고 그런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한 의견을 일방적으로 100% 맞거나 또는 100% 틀리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근데 제가 그냥 배경 설명을, 요 두 견해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사실 뭐 한 80년도 90년도부터 가끔 불교가 종교인가 철학인가 일반인들이 가끔 물어오기도 하고 학생들이 물어오기도 했거든요. 불교가 종교냐 철학이냐, 그러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불교가 종교냐 심리학이냐, 그러다가 지금에 와가지고는 불교가 종교냐 과학이냐, 이런 말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우리 한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미국 영어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영어권에서 왜 이 얘기가 나냐, 불교가 종교냐 아니면 뭐 철학이냐 심리학이냐 과학이냐, 왜 이 얘기가 나냐면 그 배경 자체가 서양은 그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서구는. 그러면 기독교 문화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갈릴레오 지동설부터 시작해서 이 종교, 기독교 종교하고 그 다음에 과학하고는 굉장히 갈등 관계, 그리고 계속적인 대치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학문이라는 게 전부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신학에서 철학이 나오고 뭐 다른 학문도 이렇게 갈려 나왔지만,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하고 과학 이론이나 연구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종교하고 대치되어 왔어요. 아시다시피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평생 뭐예요? 상당히 나이 들어가지고 거의 뭐 완전히 노인이 돼가지고 못 움직일 때까지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지동설을 철회해라,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태양 중심으로 도는 그것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받아서, 그래서 유명한 얘기는 있잖아요. 갈릴레오가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인정을 했죠. 지동설을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뭐예요 나오면서 지금도 여전히 지구는 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진화설 나왔죠. 그리고 또 이후에는 뭐 나왔습니까? 요즘 같으면 복제설, 복제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과학과 서양의 과학하고 기독교의 세력은 계속 대치됐고, 또 심리학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프로이드 정도는 다 아시죠? 상당히 종교에 대한 아주 거부적인 게 굉장히 많아서 종교를 거의 무슨 집단적인 뭐라 그러죠? 체행기라 그래야 되나요? 그럴 정도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그게 우리 불교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서양의 기독교하고 과학과의 계속적인 갈등과 대치 상태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문화권에 있는 그런 학문을 하거나 과학에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 뭔가 특별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종교하면은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예 뭐 종교적인 특별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 아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책을 쓰면은 아예 출판사에서 캐피탈 R, 캐피탈 D도 그러니까 불교도 같은 그냥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왜? 불교도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의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불교도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서 일단 알아보기 전에 거부감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해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뭐예요? 역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심리학은 특히 최근이고 정신치료 분야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같으면 철학자가 먼저 불교를 공부했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불교책을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거는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논문에다 쓰기 시작한 게 뭐냐, 칼럼이라든지 쓸 때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철학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심리학자가 그 불교를 만났어요. 맨 처음에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제임스라고, 제가 거기 약간 심리학의 그 정의를 여기 잠깐 적어놨는데,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대 나왔고 하버드에서 이제 그 의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철학과에서도 강의하고 심리학과에도 강의하면서 상당히 그 아주 깊이가 있고 아주 다양하며 심리학에서는 그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런 사람이 맨 처음에 어디 저쪽 나라를 잊어버렸네요. 거기서 온 그 스님 한 분이 이 윌리엄 제임스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승복을 딱 입고 있으니 윌리엄 제임스가 저 사람 단번에 봐도 뭡니까? 심리학과 학생도 아니고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그래서 수업 끝에 청했어요. 나와서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을 때 달막하는가 제가 잊어버렸는데, 혹시 참고로 궁금한 사람은 월강 불강을 보세요. 제가 시리즈로 8월 9월부터인가 3회 6회에 걸쳐 써놨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불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윌리엄 제임스가 딱 듣고는 이거야말로 진짜 심리학이네. 그러면서 불교에 대한 그 부처님 가르침 듣고 교육 듣고는 앞으로 이 사람이 예언하기를, 앞으로 우리 미국은, 그러니까 4분의 1세기면 25년인가요? 앞으로 향후 미국의 심리학은 25년 동안에 바로 이 불교를 공부하게 될 거다. 해야 된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윌리엄 제임스가 살았던 시절이 1800 몇 년에서 1910몇 년 이분이 사망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그런 뭐 불교가 완전히 미국 안에 심어지기에는 너무 일렀고, 또 한 가지는 심리학사에서 봤을 때 당시에 그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미국에 아주 하나의 사조가 일어나면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을 인간 행동을 연구는 하지만 마음이라든지 우리가 불교가 초점을 갖추고 있는 마음, 의식, 정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안 해요. 그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모르고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 결과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지, 반응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 안에서 뭐 우리 내면에 어떻게 속이 들끓고 마음이 어떻게 하고 의식이 어떻게 되는가 관심을 안 줬어요. 왜? 객관적이지 않다. 이건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가 예언했던 대로 곧바로 심리학 영역에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와가지고는 지금 엄청나게 이미 심리학 쪽에서 속된 말로 그런 거 뭐라 그래야 되죠? 처음엔 철학이 했고 물론 물리학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강연에 있어서 했지만 지금은 거의 정신치료 쪽에서 이 불교 영역에 이미 접수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좀 말이 좀 안 맞나요? 그런데 그래 뭐냐, 정신치료 쪽에서 심리학 상담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윌리엄 제임스가 예언했던 것보다는 늦었지만,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70년, 80년 연구해 오다가 그다음 90년 되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특히 뭐 참선 수행하는 게 명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마음 치료에 우울증이든 뭐 신경증이든 불안증이든 치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계속 논문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90년대에 넘어오면서 뭐가 발달했냐니까 뇌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신 거 그죠? MRI 하는 거라든지 뭐 뇌파 사진 찍는 거 그런 걸로 증명을 했다면, 명상을 했을 때 일정 시간 아주 짧게 명상을 해도 명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뇌 구조에, 뇌 영역에 이렇게 활성화되고 뇌 세포의 이 반응이 달라진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장기간 6개월이나 이렇게 10주, 20주 프로그램으로 했더니 불과 30분, 40분만 했는데도 뇌 구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 그리고 또 슬픈 것보다는 행복한 쪽으로 그쪽에 담당하는 관련된 뇌의 영역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하면서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마음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집중도라든지
다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에 와서는 논란이 이제 없습니다. 불교 수행이 마음 공부에 자기 마음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논란은 종식됐어요. 왜냐? 아주 내노라하는 저명한 하버드, MIT, 스탠퍼드 할 것 없이 또 다른 수행 단체 쪽에서도 그렇고 이미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아주 더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특히 내년 5월에 미국에서 그 정신치료 관련된 그 치료자들이라든지 소셜워커라든지 아니면 상담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하버드 쪽에 이제 의대에서 쪽에 주최하면서 아주 대규모 워크숍을 합니다. 1박 2일로.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정말로 정신치료 쪽에서 이 불교 수행에 이런 걸 완전히 거의 앞으로 하나의 더 아주 장족의 발전을 하고 확대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냐. 관련자들이 그렇게 직접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제 그 박사 논문 쓴 논문 위원 중에 한 명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가 그거예요. 자, 그럼 요거 정도로 해두고 그러면 이제 요 관련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그럼 이게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를 세계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우리 한국 불교를 어떻게 하면 세계화하고 국제화하느냐? 우리가 이미 한국 불교를 어떻게 국제화하느냐, 세계화하느냐 이전에 우리가 이미 그런 시대,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우리는 이미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또 아무리 저 시골에 박혀서 살든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 노출돼서 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정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불교가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해 가니까 그럼 이게 역수입됐습니다. 정신치료자도 마찬가지고 뭐 국내에서도 물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셨지만 상당 부분은 저는 역수입됐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불교를 실용적으로 과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거는요. 다들 요즘은 뭐 유학도 많이들 하시고 또 영어도 많이 접하고 또 뭐 이 특히 심리학 쪽은 정신치료는 미국 쪽에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물론 이분들 얘기가 아니라 불교에 대해서 제가 가장 이렇게 공격하는 것 중에 뭐가 나오냐면 기복불교 또 무슨 복을 비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아니 대체 과학은 왜 하는 것이며 과학은 왜 해요?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결국 우리 복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행복하고자 하는 거? 그런데 아니 복을 비는 게 어때요? 복을 비는 게 뭐가 잘못돼서 기복을 굉장히 많이 공격하는 게 들다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그 사람 복을 원치 않는가? 그렇게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단지 과학적으로 뭘 규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고 싶지 않아요? 복을 비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복 비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을 빙자해서 예를 들어 무슨 사기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무슨 극단적인 과도한 뭔가가 이용됐다면 그 이용하는 게 나쁜 거지. 그렇다고 복을 빌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복을 비는데 아까도 들어올 때 스님이 축원하시고 제가 앉아있다가 경건해서 일어났어요. 처음에 그냥 앉아있어야 되는 줄 알고 앉아있다가 아니지. 나도 함께 저 축원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을 빌 때 나도 같이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인연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조금 더 행복하시고 복 되시라고 저도 함께 마음으로 기원을 했습니다. 그럼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건데 기복을 왜 나쁘냐 이거죠. 다만 우리가 하는 방식에서 너무 극단적이라든지 무슨 그게 삿된 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과학은 안 그런가요? 과학은 과학하는 사람이 완전히 100% 순수하고 그러면 완전히 그런가요? 아니면 불교가 특히 제가 거기도 하나 썼습니다만 그래서 또 불교 자체가 우리가 그런데 너무 공격받으니까 미신, 우상숭배. 그래서 제가 거기 뭐라 썼냐면은 불교를 우상숭배라고 기복불교라고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우상숭배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이에요. 미신 콤플렉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우상숭배 콤플렉스가 있고 미신 콤플렉스 있으니까 뭐예요? 다른 종교,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학대사 이야기 스토리 아시죠? 돼지의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엔 부처만 보인다고. 자기가 우상숭배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지 우리는 그런데 그게 괜히 공격받아서 내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불교 안에서 복을 비고 축원하고 그거 다 빼고 뭘 믿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건조하고 인간미가 없어요. 그리고 개성도 없습니다. 불교 안에는 우리 한국의 전통과 우리 한국의 문화와 5천년의 그 전통과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불교가 진짜 불교가 아니니까 하고 다 빼고 그럼 한국 불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서양 사람들이 저한테 미국에 가면 정말 불교 또한 불교 백화점이에요.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베트남 불교 뭐 온갖 불교가 다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다르냐고. 그럼 저는 아주 단순하게 말해줘요. 티베트 불교 그러면 불교 부처님 가르침 플러스 티베트 문화라고 얘기해 줍니다. 한국 불교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 불교 플러스 한국 문화라고 얘기해줘요. 한국인의 정신, 우리의 문화, 전통. 그러니까 기독교와는 달리 이 불교는 생각해보세요. 우리 불교가 제일 강조하는 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인연. 다 인연입니다. 인연이었을 때 이 인자라고 하는 건 내적인 조건입니다. 내적인 원인. 나로 치자면 내 내면의 내 내적인 원인이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에요. 외적인 조건.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인과 연이 만나서 어떤 우리가 업이 나오는 건데 도대체 이걸 무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 법이 2500년 전에 있었다가 지금 왔다. 자, 연이란 뭐예요? 시간, 공간의 문제 아니겠어요? 조건이. 그런데 그때 그 부처님의 오리지널의 순수한 가르침은 언제 그 가르침이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법신부라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 여기 뭐냐? 연이에요. 어느 시대에 어느 공간에 어느 장소에 가서 이 불법이 부처님의 정말 순수하고 그 본 정수가 어느 시대에 어느 공간에 만나져서 어떤 형태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그래가지고는 불교가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우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뭐 미신이다 아니면 우상숭배다 기복불교다 아니면 뭐다 그런 거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또 여러분 개인 각자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럼 열심히 과학을 하면 되는 거죠. 기복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복이 필요하다 이거.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아주 과학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훌륭해요.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 아주 틀린 모습,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거지 획일적으로 옳고 그르고 그런데 우리가 연연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오늘 한번 간단하게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그럼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나눠졌죠? 자, 불교가 있다. 그러면 불교 그 위에다가 여기다 가학이라고 했어요. 저는 불교가 가학이기 때문에 불교가 종교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내용 안에 매우 상반된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가. 그게 함경의 핵심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목표를 똑같이 만약에 가는데 지금 여긴 지금 서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갈까? 대구 간다. 대구 우리 목적지라 생각해봐요. 부산 사람은 북쪽을 향해서 와야 되고 서울 사람은 어때요? 남쪽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 사람이 부산 사람이 자기 목적지 우리 공동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의 행복 그죠?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깨닫고 변화하고 사는 게 우리의 궁극의 동일한 목적을 가졌지만은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르고 처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 방식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응용되는 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 북쪽 향해서 간다고 하면 서울 사람이 틀렸다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든 과학이든 얼마든지 함께 당연히 그것은 서로 상반되거나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다. 자, 과학이란 거 왜 불교가 과학이냐? 과학이란 거 여기 우리가 모든 뭐 철학이든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뭐 자연과학이든 전부 과학이에요. 과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과학의 특징이 바로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 과학이 사물이나 어떤 자연에 접근하면서
연구해 가는 방식이 바로 인과법과 자연법이에요. 인과법과 인연법입니다. 과학의 특징이에요. 연구할 때. 원인과 결과의 관계고 또 뭐예요? 원인과 조건. 원인과 결과인데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무수한 조건이 개입된다 이 말이지. 그랬을 때에 그 조건을, 이 조건이 들어갔을 땐 결과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걸 연구한 게 과학인데 바로 굉장히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매우 뭐예요? 과학하고 합봉인 거죠. 공학이 참 잘 맞다. 그래서 불교가 과학자가 보니 이거는 100% 과학이다. 그렇죠? 심리학이 공부해보면 이건 100% 심리학이다. 철학자가 보면 이건 100% 철학인 거예요. 물리학자가 보면 이거는 100% 물리학이야. 불교 물리학이다. 그뿐인가요? 자, 불교 그러면 이게 예술은 안 그러냐 이거 예술. 문학을 하는 사람, 무용 춤추는 사람, 무용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제가 알기로 여기 아마 무용하거나 음악하시는 분도 오셔서 가지고 강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불교 아니에요? 그럼 예술은 어떻게 하냐? 예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어떤 내면 세계의 표출 아닌가요? 내면 세계를 자기 마음의 세계, 정신 세계를 하나의 뭐로 표현하죠? 춤으로 표현하든가, 그림으로 표현하든가, 글로 표현하든가, 음악으로 하든가, 뭐 다양하게요. 요즘 또 그 외에도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쪽에 하는 거 하실 때 정말로 지극히 불교다 이 말이지. 하나도 상관된 게 없어요. 그럼 자 이번에 그 논란이 종교 얘기도 해요. 자, 불교가 왜 종교가 아니야? 종교 뭐예요? 종교. 우리가 하는 종교 뭐죠?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 우리가 수행하잖아요. 수행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종교적 훈련이 왜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더 고통하지 않고 우리가 올바로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잘 써서 우리 수행의 묘미가 뭘 불교에서 종교적 수행의 묘미가 우리가 와서 삼천배를 하든 아니면 사경을 하든 경전 공부를 하든 그 궁극적 목적이 뭐냐예요. 내 마음을 좀 더 잘 알아서 내 행동을 좀 더 잘 알아 내가 좀 더 자각해가지고 내 마음을 좀 더 잘 쓰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종교적이에요. 그죠?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수행하는 거라든지 뭐 공부하는 거 모든 것이요. 바로 이 부분이 또 서양의 심리치료라는 심리학이 우리가 불교적 모든 그러면 뭐예요? 이 불교가 예술 이꼴은 아니죠. 불교가 예술도 포함하고 과학도 포함하고 종교도 포함하고 그러나 불교가 뭐 종교고 과학이고 예술이고 그렇게 해도 좋다지만 아니다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영역에 관심이 있고 모든 영역에서 해도 다 좋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불교적이다. 왜 그러겠냐고요. 불교가 우리가 하는 게 왜 다 불교적이에요?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빼고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솔직하게 마음을 빼고 우리가 전부 다 들여다보세요. 전부 다 결국은 뭔가 하고 있는 그 주체로서의 나가 결국 보면 한 가지로 다 기결되죠. 결국 하면 마음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조금 더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그리고 어느 한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 우리가 포용하면서 넓게 봐줄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했어요. 제가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넓게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우리 불교에 대해 한국 불교 우리 지금 상당히 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 우리 불교를 조금 더 현대에 맞게 실용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세계화하고 국제화하자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생각이죠. 과연 우리가 불교를 어떻게 변화시켜가 국제화를 해야겠나? 아니면 불교를 수행하고 공부하는 우리들이 뭔가 국제화되고 뭔가 글로벌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될까요? 불교를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간단한 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 불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불교를 국제화한다든지 글로벌화를 한다는 얘기는요,
불교를 가지고 뭐 어떻게 뭐 그러니까 기복은 빼자, 아니면 어떻게 뭐 좀 더 과학적이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체결해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누가? 불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모두가 어떻게 돼야 돼요?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그런 태도, 글로벌에 맞는 그런, 국제에 맞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한국 불교는 저절로 국제화가 되고 글로벌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지금 2008년을 사는데 나는 여전히 뭐예요? 뭐 2000년도 생각, 또는 1990년 생각, 또 그런 사고로 있으면서 한국에 내가 믿는, 내가 또 수행하는 이 불교를 2008년에 맞게, 아니면 뭐예요? 21세기에 맞게 뭔가 불교를 바꿔보자.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불교를 믿는 우리 모두가 글로벌화된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그런 행동이 뭐냐 이게? 제가 질문할까요? 아니면 답을 드릴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말씀하세요. 저만 작게 말할 게 아니라, 자, 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 국제화 시대에 맞게 우리가 원천한테 이미 시대는 이미 왔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경제, 뭐 정치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럴 때 종교적인 거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우리 그런 어떤 걸 가질 수 있냐?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생각, 태도, 행동을 할 수 있겠냐? 여러분 말씀하실래요? 누구든지 손 들으시죠. 용기 부족이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첫째, 굉장히 쉽지 않겠어요? 우리 문화 안에서 가장 우리가 조금 표신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요, 눈을 마주보고 잘 안 하잖아요. 피하죠? 피해. 약간씩 피해요. 눈을 마주보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놀란 게, 처음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몇 번을요, 눈 맞추는 그 훈련을 시켰어요. 아주 힘들어 하다가 조금씩 지나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새로운 체험을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좀 없는 분도 그렇고 앞으로 대화하실 때 상대의 눈을 이렇게 좀 이래 편안하게 봐주시고, 또 가능하면 인상 쓰지 마시고 그렇게 좀 이래 스마일하게, 이게 글로벌 시대에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아이 컨택트, 눈 맞추는 거, 상대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 약간 미소를 띠는 거. 이것만 해도 엄청 달라져요. 제발 집에 돌아가시고 지금부터도 무슨 뭐 경계하듯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정신 그게 낮은 집단의 동물일수록요,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경계 잔뜩 하죠. 냄새 쿵쿵 맡아보고 이게 내 적인가 뭐 동지인가, 그런 다음에 친해지잖아요. 근데 글로벌 시대에는 그러면 늦어요. 60년, 70년은 괜찮았어요. 인상 탁 쓰고 다니다가, 지금은 또 인상 쓴다고 또 뭐 그렇게 대단히 내 권위가 세워지지도 않아요. 그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스마일하자, 웃자 이 말이에요. 부드럽게. 뭐 저런 것처럼 웃을 일은 없지만 최소한 뭐예요? 그냥 내 인상을 정비하고 이렇게 미소 짓는 정도, 이렇게 오픈해야 돼. 자기를 오픈해. 뭐 누가 하면 저 사람은 내 뭐 뺏어갈 듯이 말이지, 내가 뭐 숨길 게 그렇게 많나, 그런 것부터 먼저 내가 조금 긴장을 푸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일하는 거 잊지 마시고 약간 이완하는 거, 이게 글로벌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발 내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아니면 견해가 다르다고, 그거 틀렸어, 처음부터 얘기할 때 우리 나중에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죠. 네가 잘못해, 그런 말은 정말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냥 그러냐 이렇게 경청하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서 축원하고 복을 빌고 우리 행복을 비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행동으로 말로 실천도 돼야 되겠다. 근데 그 실천이 어떻게 보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웃는 거, 눈 맞추는 거. 왜 이것도 뭐예요? 이번에 최근에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요, 나라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정신증 있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런 사람들 상대로 이렇게 치료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정신병원에 갔다가 제가 한계를 느끼면서 아주 옛날에 스프하면서 돌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연구가 나냐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이렇게 환청이 들리잖아요. 뭐 어디서 소리가 들리고. 환청이 들린다든지 또 환시 뭐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치료를 하는데, 뭘 밝혀냈냐면요. 우리가 눈 이렇게 초점 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구가 눈이 돌아가는 거를 갖다가 눈 초점을 추적해가 계속 이제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저쪽 보여요? 눈이 있잖아요. 눈. 그럼 우리가 초점을, 이건 서양 사람 상대인데 우리는 어쩌면 눈 잘 안 보니까 뭐 여기 어디쯤에 둘지도 모르겠어요. 시선을 계속 추적해갖고 계속 거기다 이제 그래프로 이걸 그렸는데, 여기에 가장 많이 초점이 가고 그 다음 코 있는데 좀 오고 입 있는데 오고 뭐 이런 정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열증 환자의 시선을요, 이게 추적해갖고 계속 그렸더니 이런 데 꽂히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디 뭐 이런 데 이건지 아니면 이 바깥에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의 특징은 시선이요, 상대의 눈을 보거나 이렇게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얼굴 어느 집에서 그것도 채권 보고 이렇게 다른 데 엉뚱한 데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훈련을 어떻게 시켰냐면은 계속 눈을 보는, 눈 접촉하고 얼굴 보는 훈련을 시켰더니 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저희가 날 뭐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막 소리나 불안감이 없어지면서 대인 속에, 사람들 속에 집단에 들어가도 이제는 좀 덜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직접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돌지는 않았지만 우리 문화에서 왜 그렇게 눈 접촉하는 걸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지, 뭐 많이 쳐다보는 거 안 좋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보면 좋잖아요. 여러분 저 보면 좋잖아요. 저 여러분 쳐다보면 좋지 않나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계속 밑에만 쳐다보면 좋겠어요? 그거는 안 돼. 그리고 뭐야, 제가 웃으니까 어때요? 약간 얼굴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좋아 보이죠, 인상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얼굴을 아무리 화장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옷 잘 입어도요, 내가 웃고 그냥 몸을 이완했을 때 적어도 40~50% 인상이 달라져요. 더 잘생겨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수업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룹으로 계속 해봤거든요. 처음에 몇 주는 좀 힘들긴 했었는데요. 눈 마주치는 거 못하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게 마지막 주쯤 되니까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감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부부간에 아니면 가족간에도 얼마나 말을 할 때 이렇게 내가 뭔가 좀 높고 상대가 말할 때 경청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국제화된 자세입니다. 태도고. 그리고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피해가거나 그냥 안 보고 말하거나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서양이나 동양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뭐예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뭔가 더 교감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놈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조금 뭐 가벼워 보이나요? 네. 어쨌거나 앞으로 여러분이 제가 생각에 불교나 심리학이 별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상대의 마음 좀 편하게 해주는 거, 조금 배려해 주는 거, 또 존중해 주는 거, 상대가 뭔가 의사를 자기 뜻을 전달하려고 할 때 내가 웬만하면 신문을 보거나 뭘 보거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얼굴을 쳐다보면서 조금 들어주는 거, 그게 너무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많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돈을 많이 절약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는 돈 낭비 안 하게 되거든요. 방황하거나 괴롭거나 삶에 불만이 있으면 돈도 많이 나가고, 그것도 돈도 훨씬, 돈 벌려고 했을 게 아니라요. 정말 그냥 정말 내가 마음 한번, 말 한번, 태도 한번 바꾸면은 훨씬 더 절약됩니다. 아니 얼마든지 3,000원짜리 먹으면서도 이렇게 쳐다보거나 웃어보세요. 그게 대단히 맛있는 거지 뭐 몇만 원짜리 먹으면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태도를 바꿀 때, 내가 마음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쓸 때 얼마나 우리가 서로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내가 더 좋아지는가. 결국 우리가 뭐 돈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그거 하는 게 다 어디에 있겠어요? 궁극에 가면 뭐겠어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내 존재를 알리고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내 존재가 뭔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말 그냥 일반 이런 관계에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부드럽게 웃어준다든지 그 힘들지 않게 그냥 인사 한번 하는 게 얼마만큼
상대를 더 따뜻하게 하고 우리 이 불교 또 요 종각원의 신도분들이죠. 그럼 이 단체를 더 서로 더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제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